복수하려고 결혼하자는 거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 이 결혼을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7년을 사랑한 남자의 배신을 확인한 한서윤은 며칠 만에 억지로 맞선 자리에 나간다. 그런데 그녀 앞에 나타난 남자는 전 남자친구 박민재가 매일 고개를 숙여야 하는 태성그룹 대표 강태준이었다. 민재의 비웃음에 자존심이 무너진 서윤은 충동적으로 태준에게 결혼하자고 말하지만 태준은 놀라기는커녕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듯한 혼인 관련 서류를 꺼낸다. 그 순간 서윤은 자신이 복수를 위한 결혼을 제안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오래전부터 열어둔 문 안으로 걸어 들어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낀다. 강태준은 한서윤이 방금 내뱉은 말을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 놀라지도 않았고 농담이냐고 묻지도 않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잔을 천천히 내려놓은 뒤 서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불과 10여 초, 전 서윤은 자신을 향해 비웃음을 흘리던 박민재를 보며 거의 홧김에 말했다. 그렇게 내가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좋아. 그럼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게. 그럼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게. 정상적인 남자라면 당황했어야 했다. 오늘 처음 만난 여자가 전 남자친구에게 복수하겠다는 이유로 결혼을 제안했으니까. 그러나 태주는 오히려 아주 오래 기다렸던 질문을 들은 사람처럼 침착했다. 복수하려고 결혼하자는 거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 이 결혼을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서윤의 입술이 굳었다. 옆에 서 있던 민재가 헛웃음을 터뜨렸다. 대표님 지금 얘가 충격받아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태준의 시선이 처음으로 민재에게 향했다. 차갑다기보다 무관심한 눈이었다. 박민재 과장. 자신의 직급이 정확히 불리는 순간 민재의 어깨가 굳었다. 태준은 조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내가 누구의 말을 신경 쓸지까지 박 과장이 결정합니까? 민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실감했다. 맞선 상대에게 결혼을 제안한 것도 모자라 그 상대가 하필이면 전 남자친구가 다니는 회사의 최고 경영자였다. 불과 나흘 전까지만 해도 서윤은 자신이 이렇게 빨리 다른 남자 앞에 앉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7년이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만난 박민재와는 가난했던 취업 준비 시절도 함께 견뎠고 야근이 일상이 된 뒤에도 결혼 자금을 모으자며 서로를 다독였다. 그래서 민재가 요즘 지나치게 많은 지방 출장과 외부 프로젝트를 핑계로 연락을 피할 때도 서윤은 의심보다 미안함을 먼저 느꼈다. 자신이 일 때문에 예민해져 그를 몰아붙이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그러나 나흘 전 저녁 민재가 급한 회의 때문에 대전에 내려간다던 시간에 서윤은 강남의 작은 와인바 유리창 너머에서 그를 보았다. 맞은편에는 민재가 같은 프로젝트에서 일한다며 몇 번 이름을 언급했던 이하린이 앉아 있었다. 문제는 둘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었다. 하린의 손이 민재의 손 위에 놓여 있었고 민재는 그 손을 피하지 않았다. 더 끔찍했던 것은 서윤이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민재의 첫마디였다. 왜 여기 있어? 미안하다는 말도 설명도 아니었다.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출장 간다며 라고 묻자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한숨부터 쉬었다. 그리고 결국 말했다. 서윤아, 너랑 있으면 숨이 막혀. 7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시간이 그 한마디에 싸구려 착각처럼 변했다. 하리는 울먹이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민재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바로 그 행동이 끝이었다. 서윤은 화를 내지도 않았다. 물도 뿌리지 않았다. 그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자신 명의의 커플카드만 집어들고 말했다. 오늘부터 내 앞에서 변명하지 마. 변명은 아직 관계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 서윤을 맞선 자리까지 끌어낸 사람은 어머니였다. 딸이 나흘 동안 회사와 집만 오가면서도 괜찮다는 말만 반복하자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눈치챈 것이다. 서윤은 민재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까지
말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오래전 남편이 사업 실패 후 가족을 떠난 뒤 혼자 두 딸을 키웠고, 서유는 어머니 앞에서만큼은 버려진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딱 한 번만 사람을 만나보라는 부탁을 받아들였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 중간에서 소개한 사람이 어머니의 오래된 지인이라는 사실만 알았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의 조용한 한식 다이닝룸으로 들어섰을 때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서윤이 예상했던 평범한 전문직 남성이 아니었다. 강태준, 국내 굴지의 태성그룹을 이끄는 젊은 대표이사이자 박민재가 속한 전략사업본부의 최고 책임자였다. 서윤은 자리에 앉기도 전에 말했다. 사람을 잘못 찾으신 것 같은데요? 태준은 냅킨을 접어 옆에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한서윤 씨, 32살. 브랜드 기획사, 모먼트랩 수석 기획자. 틀렸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런 맞선에 대표님이 왜 나오세요? 저도 결혼 정년기니까요. 너무 당연하다는 듯한 대답에 서윤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태준은 메뉴를 그녀 쪽으로 밀어주다가 직원에게 말했다. 고수 들어가는 요리는 빼주세요. 서윤의 손이 멈췄다. 제가 고수 안 먹는 건 어떻게 하셨어요? 아주 짧은 순간 태준의 눈동자가 멈췄다. 그러나 그는 곧 태연하게 답했다. 소개해준 분이 말했겠죠. 이상했다. 어머니조차 서윤이 고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자주 잊었다. 서윤은 처음부터 이 맞선을 빨리 끝낼 생각이었다. 그러나 태준은 예상과 달랐다. 재산이나 학벌을 묻지 않았고 집안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가 최근 맡은 화장품 브랜드 개편 프로젝트에 대해 물었고, 서윤이 제품보다 이야기를 팔려고 하는 회사들이 제일 싫어요. 라고 무심코 말하자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여전하네요. 그 말은 너무 작아서 서윤은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일 얘기를 할 때 표정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분명 다른 말이었던 것 같았지만 태준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룸 바깥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서윤의 손끝이 굳었다. 민재였다. 태준도 그것을 알아차렸는지 문 쪽을 한번 바라봤다. 잠시 뒤 문이 열리자 민재 역시 안에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의 뒤에는 이하린이 서 있었다. 며칠 전 서윤 앞에서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과 달리 오늘 하린은 민재의 팔에 자연스럽게 손을 얹고 있었다. 민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서윤아, 네가 여기 왜 있어? 서윤은 피식 웃었다. 그 질문 되게 좋아하네. 지난번에도 그 말부터 하더니. 하린이 당황해 민재의 팔에서 손을 뗐다. 그제야 민재는 태준을 발견하고 허리를 숙였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태준은 고개만 살짝 움직였다. 민재의 시선은 다시 서윤에게 꽂혔다. 설마 대표님이랑 맞선 보는 거야? 서윤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입가에 비뚤어진 웃음이 걸렸다. 헤어진 지 나흘 됐는데 벌써 너도 참 대단하다. 서윤의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을 이유는 없었다. 그런데 가장 분한 것은 민재의 얼굴에 죄책감보다 안도감이 보였다는 점이었다. 마치 서윤이 빨리 다른 남자를 만나주면 자신의 외도가 정당화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서윤이 낮게 말했다. 적어도 난 만나던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랑 자지는 않았어. 하린의 얼굴이 붉어졌다. 민재가 목소리를 낮췄다. 말 조심해. 회사 대표님 앞이야. 왜 네가 한 일이 대표님이 알면 곤란해, 서윤아. 아니면 내가 아직도 네 여자친구처럼 행동해주길 바랐어. 민재의 턱이 굳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넌 지금 화나서 아무나 붙잡고 이러는 거잖아. 정신 차리면 알게 될 거야. 너 이런 세계랑 안 맞아. 대표님 같은 사람이 너랑 진지하게 만날 거라고 생각해. 마지막 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서윤의 오래된 상처를 찔렀다. 결국 사람은 떠난다. 자신보다 더 좋은 선택지가 나타나면 언제든 다른 사람을 택한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그랬고 이제 민재가 그랬다. 순간 이성을 잃은 서윤은 옆에 앉아있던 태준을 바라봤다. 잘생기고 차가운 얼굴, 감정을 알 수 없는 눈, 그리고
민재가 평생 머리를 숙여야 할 위치에 있는 남자. 서윤은 자신이 후회할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추지 않았다. 그래, 그럼 확인해보면 되겠네. 태준의 눈썹이 아주 조금 움직였다. 서윤은 그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강태준 씨, 저랑 결혼하실래요? 몇 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하리는 입을 벌린 채 서윤을 바라봤고 민재의 얼굴에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곧 코웃음을 쳤다. 너 진짜 미쳤구나. 그러나 태준만은 웃지 않았다. 그는 서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지금 한 말 취소할 생각 있습니까? 서윤의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있었다. 여기서 농담이었다고 하면 끝났다. 그런데 민재가 지켜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면서도 결혼하면서 서로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태준의 입가에 처음으로 아주 분명한 웃음이 스쳤다. 기쁨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잠가두었던 문이 열리는 순간을 확인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좋습니다. 민재가 급히 끼어들었다. 대표님, 진심이십니까? 얘 원래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애입니다. 지금 저 때문에 이러는 겁니다. 그 순간 태준이 처음에 그 말을 했다. 복수하려고 결혼하자는 거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전 이 결혼을 끝낼 생각이 없습니다. 서윤은 숨을 삼켰다. 태준은 의자 옆에 놓여있던 검은 서류 가방을 끌어당겼다. 그리고 안쪽에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희고 깨끗한 봉투 위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그가 봉투를 열어 몇 장의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서윤의 눈이 점점 커졌다. 혼인과 관련해 필요한 기본 서류와 신원 확인 자료였다. 즉석에서 프린트한 것도 아니었다. 종이 가장자리에는 이미 여러 번 검토한 흔적처럼 작은 표시들이 붙어 있었다. 잠깐만요. 서윤은 아까보다 훨씬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 왜 가지고 다녀요? 태준은 아무렇지도 않게 서류를 정리했다.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이 맞선 자리에 혼인 서류를 미리 준비해와요. 결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오늘 저 처음 보셨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준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서윤은 놓치지 않았다. 짧은 정적 뒤에 그가 말했다. 오늘 처음 정식으로 만난 건 맞습니다. 이상한 표현이었다. 오늘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오늘 처음 정식으로 만났다고 했다. 서윤이 더 묻기도 전에 민재가 서류 한 장을 집으려 하자 태준이 손바닥으로 눌렀다. 얼굴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다. 박 과장, 낮은 목소리 하나에 민재의 손이 멈췄다. 남의 결혼 서류에 손대는 것도 전략사업본부 업무입니까? 민재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서윤 씨와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고 들었습니다. 서윤이 태준을 바라봤다. 자신은 오늘 만난 남자에게 민재와 헤어진 정확한 날짜도 말하지 않았다. 태준은 그녀의 시선을 알아차렸지만 설명하지 않았다. 민재 역시 당황한 얼굴이었다. 결국 할인이 그의 소매를 잡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가자. 하지만 민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서윤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너 지금 이걸로 나한테 복수한다고 생각하지?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몰라. 그 말에 서윤은 이상할 만큼 마음이 차분해졌다. 걱정 마. 내가 후회하는 건 내가 책임져. 네가 책임질 필요 없어. 민재와 할인이 떠난 뒤 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문이 완전히 닫히자마자 서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몇 초 전까지 자신을 지탱하던 오기가 사라지자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저 방금 미친 짓 했죠? 태준이 태연하게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충동적인 건 맞습니다. 그럼 말리셨어야죠. 왜요? 서윤이 손을 내렸다. 보통은 오늘 처음 만난 여자가 복수한다고 결혼하자면 거절하잖아요. 전 보통 사람이 아니라서 그건 자랑이에요. 설명입니다. 서윤은 어처구니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 전 민재 앞에서 억지로 만들었던 웃음과는 달랐다. 태주는 그녀가 웃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류를 다시 그녀 앞에 밀었다. 오늘 당장 뭘 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한서윤 씨가 정신을 가다듬고도 같은 선택을 하는지 확인할 겁니다. 서윤은 그제야 조금 안도했다. 그럼 역시 아까는 민재 때문에 맞춰주신 거죠. 태주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물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까?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태주는 더 몰아붙이지 않고 말을 이었다. 조건을 정하죠. 서로의 일에는 허락 없이 개입하지 않는다. 가족에게 알리는 시점은 함께 결정한다. 언론에도 당분간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박민재 과장의 인사 문제에 이 결혼을 이용하지 않는다. 마지막 조건은 서윤이 말하기도 전에 나온 것이었다. 그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태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부로가니 서윤이 말하기마. 태주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원하는 복수는 그의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 말은 서윤이 스스로도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꿰뚫었다. 민재를 해고시키고 싶지는 않았다. 회사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싶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그가 자신을 버린 것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믿게 두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이제야 인정해야 했다.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민재의 후회가 아니라 버려진 사람이라는 감각에서 벗어나는 일이었다. 서윤은 서류를 한 장씩 넘겼다. 그러다 한 페이지 위에 적힌 서류 발급 날짜를 보고 손을 멈췄다. 오늘보다 석 달 이상 앞선 날짜였다. 강태준 씨, 네, 이 서류 오늘 준비한 거 아니네요. 태준의 눈이 서류로 내려갔다. 이번에는 대답이 조금 늦었다. 기본 자료는 이전에 준비했습니다. 왜요?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누구랑요? 그 질문이 떨어진 순간 태준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정말 짧아서 착각이라 해도 될 정도였지만 서유는 분명히 보았다. 그는 서류를 천천히 덮으며 말했다. 그 질문은 오늘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의 등 뒤로 설명하기 어려운 서늘함이 지나갔다. 태주는 그녀가 좋아하는 메뉴를 알고 있었다. 고수를 먹지 않는 것도 알고 있었다. 민재와 헤어진 사실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석 달 전부터 혼인 서류를 준비해 두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을 때 태준의 비서 윤지석이 검은 세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태준보다 몇 걸음 앞서 걷다가 휴대전화가 울려 잠시 멈췄다. 발신자는 민재였다. 전화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곧 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왔다. 정말 대표랑 결혼할 생각이냐? 사람 웃기지 마라. 그 사람이 왜 너랑 결혼하겠냐? 마지막 문장을 보는 순간 서윤은 오히려 휴대전화를 꺼버렸다.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뒤쪽에서는 지석이 작은 목소리로 태준에게 무언가를 말했다. 서윤은 처음에는 들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용한 주차장이라 목소리가 또렷하게 퍼졌다. 대표님, 결국 그 서류를 쓰시게 됐네요.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다. 태준의 낮은 목소리가 즉시 이어졌다. 윤, 비서, 경고였다. 지석도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알아차린 듯 입을 다물었다. 서윤이 천천히 돌아섰다. 결국이라니요. 지석의 얼굴이 굳었다.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를 바라보다가 웃음기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우리 정말 오늘 처음 만난 거 맞아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았다. 태준은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아주 조용히 말했다. 한서윤 씨는 오늘 나를 처음 만났을 겁니다. 그럼 대표님은요? 긴 침묵 끝에 태준이 차문을 열었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죠. 서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 순간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은 홧김에 한 남자에게 청혼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쩌면 진짜 충동적으로 움직인 사람은 자신뿐이었는지도 몰랐다. 강태준은 너무 침착했고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며 결정적으로 너무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다. 서윤이 강태준의 차에 올라탄 뒤에도 지하 주차장에서 들었던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한서윤 씨는 오늘 나를 처음 만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신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걸까? 태준은 운전기사에게 목적지를 말한 뒤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서윤은 창밖으로 빠르게 밀려나는 서울 야경을 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다음에 이야기하자고 하셨죠. 그 다음이 언제인데요? 태준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오늘은 아닙니다. 왜요? 지금 한서윤 씨가 듣고 싶은 건 사실이 아니라 안심할 수 있는 대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서윤의 표정이 굳었다. 사람을 분석하지 마세요. 분석하려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대표님은 처음부터 그래요. 제가 뭘 싫어하는지 알고, 민재랑 헤어진 것도 알고, 제가 무슨 복수를 원하는지도 아는 척하고, 그런데 정작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하잖아요. 태준은 반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서윤을 더 화나게 만들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오늘 있었던 일은 없던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아직 뭘 한 것도 아니니까. 그 순간 태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아주 작게 굳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서윤은 곧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결혼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낸 자신이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물러서면 민재 때문이 아니라 태준에게 겁먹어서 도망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사실이 더 싫었다. 아니요. 그녀가 짧게 말했다. 대신 제가 정할 겁니다. 어떻게 할지. 사흘 뒤 서윤은 다시 태준을 만났다. 장소는 지난번 같은 식당이 아니라 광화문에 있는 태성그룹 본사 최상층의 작은 회의실이었다. 거대한 창밖으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지만 서윤은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다. 그녀 앞에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 3장짜리 문서가 놓여 있었다. 제목은 간단했다. 공동생활 원칙. 태준이 문서를 넘기는 동안 서윤은 팔짱을 끼고 말했다. 첫째, 집에서는 각자 방을 씁니다. 둘째, 서로의 직장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셋째, 가족한테 공개하는 건 합의한 뒤에 합니다. 넷째, 필요하지 않은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안 합니다. 다섯째, 사생활을 캐묻지 않습니다. 태준은 마지막 장까지 읽고 펜을 들었다. 여섯째는 여섯째요. 이 정도 준비했으면 더 있을 것 같은데. 서윤은 잠시 그를 노려보다가 마지막 조건을 말했다. 6달 뒤에 서로 원하면 끝내는 걸로 해요. 태준의 펜 끝이 멈췄다. 서로 원하면, 네. 한 사람만 원하면 그것도 존중해야죠. 태준은 문서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조항은 동의 못합니다. 서윤은 어이가 없었다. 결혼은 하겠다고 바로 대답하더니 이건 왜요? 처음부터 종료 시점을 정해놓은 관계는 시작할 이유가 없으니까. 우리 관계는 시작부터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래도 결혼은 결혼입니다. 대표님한텐 뭐가 그렇게 진지한데요?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태준의 눈빛이 아주 조금 무거워졌다. 그는 한참 뒤에야 말했다. 난 실패가 예정된 계약에는 서명하지 않습니다. 서윤은 피식 웃었다. 결혼을 계약이 아니라고 말하려는 줄 알았는데 결국 계약이라고 하시네요. 태준은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대답했다. 계약보다 훨씬 위험하니까 더 신중한 겁니다. 결국 두 사람은 종료 시점만 제외한 채 원칙에 합의했고 며칠 뒤 필요한 절차를 밟아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다. 서윤은 서류를 제출하고 나온 뒤에도 이상하게 현실감이 없었다. 민희재와 7년을 만나면서 몇 번이나 결혼 이야기를 했지만 정작 아무것도 정하지 못했는데 강태준과는 몇 번 만난 사이에 법적 관계부터 생겨버렸다. 더 기막힌 것은 태준의 태도였다. 그는 서윤에게 값비싼 반지를 내밀지도 않았고 언론에 발표하자고 하지도 않았으며 당장
자신의 가족을 만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다. 대신 한남동에 있는 집으로 들어오는 날짜만 물었다. 꼭 대표님 집에 살아야 해요. 서윤이 묻자 태주는 단호했다. 결혼했다고 해놓고 주소도 다르고 생활도 완전히 분리돼 있으면 주변에서 더 이상하게 봅니다. 누가요? 가족도 있고 회사 사람도 있죠. 민재도 포함되고요.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결혼을 유지할 생각이라면 다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서윤은 그 말에 괜히 자존심이 상했다. 먼저 복수해도 된다고 한 사람은 대표님이잖아요. 복수로 시작하는 건 받아들였습니다. 복수만 하다가 끝나는 건 받아들인 적 없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나온 말에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태준 역시 자신이 무엇을 말했는지 깨달은 듯 고개를 돌렸다. 서윤은 처음으로 그 완벽하게 통제된 얼굴 뒤에서 아주 작은 당황을 보았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그녀의 경계심이 조금 느슨해졌다. 태준의 집은 서윤이 상상했던 재벌가의 화려한 저택과는 달랐다. 넓고 비쌌지만 지나치게 조용했고 생활하는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었다. 거실에는 장식품보다 책이 많았고 주방은 깨끗했지만 실제로 요리를 한 흔적이 드물었다. 서윤에게 배정된 방에는 새 침구와 필요한 가구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옷장 한쪽을 열던 그녀의 손이 멈췄다. 작은 서랍 안에 진통제와 위장약, 그리고 자신이 자주 쓰는 브랜드의 수면 안대가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곧장 거실로 나갔다. 태주는 소파에서 노트북을 보고 있었다. 이거 뭐예요? 그녀가 수면 안대를 들어보이자 태준이 잠시 화면에서 눈을 들었다. 잠들기 힘들 때 쓴다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요? 소개한 분한테. 그분이 제 수면 습관까지 알아요. 태준은 입을 다물었다. 또였다.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말하지 않는 표정. 서윤은 안대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가 5번째 조건으로 사생활 캐묻지 말자고 했죠.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태준의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한동안 시선이 마주쳤다. 결국 그는 노트북을 닫았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또 나중. 서윤이 날카롭게 웃었다. 대표님한테 나중은 만능이네요.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 침묵이 싫으면서도 이상하게 그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다. 죄책감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적어도 단순히 재미로 자신을 가지고 노는 사람의 얼굴은 아니었다. 결혼 사실이 회사에 알려진 것은 두 사람이 예상했던 것보다 빨랐다. 정확히는 태준이 가족에게 보고하기 전 임원 몇 명이 먼저 알아차렸다. 결국 최소한의 공식 설명이 필요해졌고 태준은 내부 행사에서 서윤과 함께 모습을 보이기로 했다. 서윤은 처음에는 거절했다. 제가 왜 대표님 회사 행사까지 가야 해요?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숨기는 척 할수록 더 이상한 얘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민재도 오겠죠. 옵니다. 태준은 짧게 답했다.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갈게요. 대신 한 가지 약속해요. 말하세요. 민재 업무에 손대지 마세요. 저 때문에 승진을 막거나 프로젝트에서 빼거나 그런 짓 하지 마요. 태준의 눈이 조금 가늘어졌다. 내가 그럴 사람처럼 보입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은 화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쓰고 싶어 하니까요. 태준은 불쾌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말을 꽤 오래 생각했다. 좋습니다. 박민재 과장의 평가와 인사는 기존 절차대로 가게 하죠. 내가 개인적으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서윤은 예상보다 쉽게 나온 대답에 당황했다. 정말요? 당신이 원하는 게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였다면 벌써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좀 무섭거든요. 그럼 표현을 바꾸죠.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난 당신이 나중에 내 행동 때문에 죄책감 느끼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흔들렸다. 그것은 민재에게서는 오래전부터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배려였다. 행사날 민재는
예상대로 서윤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이제 그가 서윤에게 함부로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여러 임원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태준이 서윤의 옆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준은 과장되게 허리를 감싸거나 소유권을 과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윤이 불편해할까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 침착함이 민재에게는 더 자극적인 듯했다. 행사가 끝날 무렵 민재가 서윤을 복도에서 붙잡았다. 잠깐 얘기해. 서윤은 그의 손이 닿기 전에 한 걸음 물러섰다. 여기서 해. 정말 대표랑 결혼했어. 응, 넌 미쳤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적어도 바람 피우고 출장 간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한테 복수하려고 내 인생을 던지는 거냐. 그 말에 서윤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랬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민재를 향한 분노 때문에 청혼했다. 그래서 더 불쾌했다. 민재가 완전히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판단해. 그 사람 너한테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생각해 본 적 없어. 강태준은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야.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다. 민재는 그것을 보고 빗둘게 웃었다. 회사에서 대표가 사람 하나 선택할 때 얼마나 오래 조사하는지 알아. 근데 결혼은 오늘 만나서 바로 했다고 너도 이상하지 않아. 그 순간 태준이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서윤은 뒤늦게 알아차렸다. 그는 민재의 말을 들었지만 끼어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태준 역시 먼저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1시간처럼 길어졌다. 집에 도착한 뒤 서윤은 곧장 방으로 들어갔지만 잠들 수 없었다. 민재의 말이 싫었지만 자꾸만 맞는 부분이 떠올랐다. 준비된 서류, 자신의 취향, 헤어진 날짜, 수면 습관, 그리고 오늘도 자신이 민재에게 붙잡혀 있다는 걸 알면서 바로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지켜보던 태준. 새벽 1시가 넘었을 무렵 서윤은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나왔다. 불이 켜져 있었다. 태준이 넥타이를 풀어둔 채 식탁에 앉아 문서를 보고 있었다. 서윤은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갑자기 속이 뒤틀리는 듯한 느낌에 손으로 배를 눌렀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인지 식은땀이 흘렀다. 태준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얼굴이 안 괜찮은데요. 그가 다가오자 서윤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오지 마세요. 태준은 그대로 멈췄다. 예전에 민재라면 대수롭지 않게 예민하게 굴지 마라고 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태준은 한 발도 더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물컵을 식탁 끝에 놓고 말했다. 여기 둘 테니까 필요하면 마셔요. 그리고 거실 반대편 소파에 앉았다. 묻지도 않았고 안으려 하지도 않았고 괜찮다는 말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 거리가 서윤에게는 이상할 만큼 편안했다. 한참 뒤 서윤이 먼저 말했다. 아버지가 우리 가족을 떠났을 때 난 15이었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업 망했다고 했어요. 우리 때문에 힘들었다고도 했고 나중에 알았는데 다른 여자랑 살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 엄마가 혼자 우리를 키웠어요. 서윤은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마 민재에게도 몇 번밖에 하지 않았던 이야기였다. 그래서 누가 떠나는 게 싫어요. 떠날 것 같으면 먼저 괜찮은 척하고 내가 버린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편해요. 민재랑 헤어지고 바로 맞선에 나온 것도 그런 거였겠죠. 태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서윤이 웃었다. 웃기죠. 7년 동안 바람 피운 사람 붙잡고 있었던 것도 결국 버려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였을지도 몰라요. 안 웃깁니다. 태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버림받는 걸 두려워해서 관계를 붙잡았다는 건 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윤은 그를 바라봤다. 대표님은 뭐가 두려운데요? 이번에는 태준이 침묵했다. 꽤 오랫동안.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다. 내가 손을 놓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지는 것.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서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처음으로 강태준이라는 남자의 안에도 자신과 비슷한 종류의 상처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서유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죽과 메모 하나가 놓여 있었다. 빈속에 커피 마시지 마세요. 태준의 글씨는 지나치게 반듯했다. 서유는 피식 웃다가 문득 주방 옆 서재문이 반쯤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부러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주워 올려놓으려던 순간 상단에 적힌 날짜가 보였다. 거의 4달 전이었다. 그리고 종이 한쪽에는 익숙한 장소 이름이 적혀 있었다. 대학 시절 서윤이 참여했던 작은 디자인 전시회의 이름이었다. 그 아래에는 입장권 한 장이 클립으로 고정돼 있었다. 낡고 빛바랜 표. 서윤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뒤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이었다. 그의 시선이 서윤의 손에 들린 표에 닿는 순간 평소 좀처럼 변하지 않던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천천히 그를 돌아봤다. 이거 왜 가지고 있어요?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가 대학생 때 했던 전시예요. 거의 10년 전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강태준 씨, 우리 정말 언제 처음 만난 거예요? 강태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당신은 기억 못할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의 대답은 서윤이 예상했던 어떤 설명보다 더 낯설었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태준의 말이 떨어진 뒤에도 서윤은 한동안 손에 들린 낡은 전시회 입장권을 내려놓지 못했다.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모서리가 닳고 색까지 바랜 종이었다. 누군가 우연히 보관했다고 하기에는 상태가 지나치게 정갈했고 우연히 다시 발견했다고 하기에는 태준의 반응이 너무 무거웠다. 서윤은 천천히 물었다. 어디서 봤는데요? 태준은 서재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대학교 때입니다. 그건 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봤냐고 묻는 거예요. 태준은 몇 초 동안 말이 없었다. 늘 답을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던 남자가 처음으로 말을 고르는 모습이었다. 부루, 안넨, 마로, 그로비, 아로 학교 연합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태성문화재단이 후원했고 난 재단 쪽 참관자로 참석했습니다. 그때 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말도 했어요, 조금. 서윤은 기억을 더듬었지만 강태준이라는 얼굴은 떠오르지 않았다. 당시 그녀는 졸업작품과 취업 준비에 정신이 없었고 여러 기업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드나들었다. 태준은 그녀의 표정을 읽은 듯 말했다. 기억 못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신한테 난 그날 지나가는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 이상하게 그 말 끝에는 오래된 체념 같은 것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표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물었다. 그럼 이걸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태준의 시선이 입장권으로 내려갔다. 그날 당신이 했던 말을 잊지 못해서. 제가 뭘 했는데요. 팀 실수가 났는데 혼자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신 잘못도 아니었는데. 희미한 장면이 서윤의 머릿속을 스쳤다. 발표 직전 영상 파일이 손상돼 팀원 한 명이 울음을 터뜨렸고 서윤이 지도교수와 후원사 관계자들 앞에서 자신이 최종 확인을 못했다며 책임을 떠안았던 날, 태준은 낮게 덧붙였다. 다들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설명할 때 당신만 자기 책임이라고 하더군요. 서윤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가 물었다. 그날부터 절 기억했다고요? 태준은 대답했다. 네. 하지만 왜 그 기억이 10년 동안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또 말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생겼다. 서윤은 태준을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전처럼 그를 완전히 낯선 사람이라고 여기지는 못했다. 반대로 태준은 자신의 과거를 조금 들킨 뒤부터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다. 손을 잡으려 하지 않았고 그녀가 늦게 돌아오면 어디 있었느냐고 묻지도 않았다. 서윤이 야근하는 날에는 식탁에 저녁을 남겨두었지만 먹으라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태도가 서윤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어느 금요일 밤 서윤은 큰 프로젝트 발표를 끝낸 뒤 팀원들과 늦게까지 회식을 하고 집에 돌아왔다.
현관불은 켜져 있었고 태주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안 주무셨어요? 서윤이 신발을 벗으며 묻자 그가 책을 덮었다. 아직 저 기다렸어요. 우연히 앉았습니다. 대표님 거짓말 못하죠. 태주는 대답 대신 물을 따라 건넸다. 서윤은 잔을 받다가 그의 손등에 손가락이 스쳤다. 별것 아닌 접촉이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동시에 손을 멈췄다. 서윤이 먼저 시선을 피했다. 오늘 발표 잘 끝났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올라갔다. 태주는 곧바로 덧붙였다. 당신 회사 대표가 축하글을 올렸습니다. 또 조사한 줄 알았네. 요즘은 안 합니다. 너무 진지한 대답에 서윤이 웃었다. 요즘은 태준 역시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은 듯 눈을 감았다. 서윤은 웃음을 참지 못했다. 태준의 얼굴에도 아주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 순간만큼은 결혼이 복수에서 시작됐다는 사실도 그가 자신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불안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마음이 가까워질수록 작은 행동 하나에도 의미가 생겼다. 며칠 뒤 서윤은 태준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그가 식탁 아래로 떨어진 자신의 펜을 주우려 손을 뻗는 순간 본능적으로 같이 몸을 숙였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숨결이 닿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충분히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얼굴을 볼 수 있는 거리였다. 서윤은 얼어붙었다. 태준이 먼저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물러설 때까지 기다렸다. 서윤이 자리에 앉으며 괜히 물컵을 잡았다. 왜 안 움직였어요? 당신이 불편해할까봐 저한테 허락받아야만 움직여요. 당신이 싫어할 수도 있는 건 그래야죠. 그 대답이 이상할 만큼 가슴을 울렸다. 민재와 함께 있을 때는 늘 반대였다. 서윤이 불편하다고 하면, 민재는 자신을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이해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태주는 이해를 요구하지 않았다. 서윤은 한참 고민하다 먼저 손을 뻗어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손등을 가볍게 건드렸다. 태준의 눈이 내려갔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한 거예요. 태준이 서윤을 바라봤다. 평소처럼 단단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숨기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다. 그저 손등 위에 얹힌 손가락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서윤은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이 위험할 만큼 빠르게 이 남자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바로 그래서 더 두려웠다. 그 불안이 현실이 된 것은 다음 주였다. 서윤은 외부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던 중 건물 로비에서 민재와 마주쳤다. 그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초췌해져 있었다. 서윤은 그대로 지나치려 했지만 민재가 앞을 막았다. 딱 10분만 줘. 할 말 없어. 너 강태준이 왜 너랑 결혼했는지 정말 알고 있어. 그 이름에 서윤의 발걸음이 멈췄다. 민재는 예상했다는 듯 휴대전화를 꺼냈다. 나도 처음엔 네가 대표를 이용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반대더라. 화면에는 태성그룹 내부 결제 문서 일부가 캡처돼 있었다. 민재가 지난 1년 동안 참여했던 신규 사업 프로젝트와 지방 파견 일정이었다. 서윤은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게 뭐, 여기 봐. 원래 본부장 결제로 끝나는 프로젝트인데 유독 내 것만 대표 승인까지 올라갔어. 그래서 내가 할인이랑 가까워진 프로젝트도 강태준이 직접 승인했어. 출장 인원도 바뀌었고. 서윤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민재가 다음 화면을 넘겼다. 내부 메일이었다. 내용 대부분은 가려져 있었지만 발신자의 이름과 날짜, 그리고 박민재 과장 동향이라는 문구가 선명했다. 이걸 어디서 났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민재의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있었어. 네가 나랑 사귀고 있을 때부터 내가 어떤 프로젝트에 들어가는지, 누구랑 출장 가는지 다 알고 있었다고. 서윤은 침착하려 했지만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다. 그게 대표가 널 감시했다는 증거는 아니야. 그럼 물어봐. 내가 할인이랑 만나는 걸 언제 처음 알았는지. 민재는 서윤의 흔들리는 표정을 보자 더욱 다급하게 말을 이었다. 나 잘했다는 거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네가 지금 같이 사는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냐.
서윤의 눈빛이 싸늘해졌다. 갑자기 내 걱정을 해. 적어도 난 내 인생을 뒤에서 설계하지 않았어. 그 말에 서윤은 순간 웃음이 나왔다. 그래, 넌 설계할 필요도 없었지. 그냥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면 됐으니까. 민재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이 자료 나한테 보내. 내 말 믿는 거야. 널 믿는 게 아니라 내가 확인할 거야. 민재가 파일을 보내면서도 붙잡듯 말했다. 서윤아, 잘 생각해. 대표가 널 대학 때부터 알았다는 것까지 사실이면 우연이 아니야. 맞선도 결혼도 어쩌면 우리가 헤어진 것까지. 마지막 문장이 귀에 박혔다. 서윤은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가 헤어진 건 네가 바람 피웠기 때문이야. 그 책임까지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 그리고 그대로 돌아섰다. 그러나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 뒤 서윤은 혼자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태준에게서 발견했던 모든 이상한 조각들이 민재의 말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고수, 수면, 안대, 전시회, 표 헤어진 날짜, 미리 준비된 혼인 서류, 그리고 자신이 물을 때마다 돌아왔던 같은 대답.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서윤은 그날 바로 태준에게 따지지 않았다. 처음으로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이 상처받는 순간 결론부터 내리고 행동한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민재가 보내준 자료 중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만 살폈다. 태성그룹 외부 공시나 프로젝트 공개 자료를 비교했고 회사 행사에서 알게 된 담당자에게 업무 흐름을 일반적으로 물었다. 사적인 자료를 빼내거나 불법적으로 접근하지는 않았다. 확인된 것은 단순하지만 충분히 불편한 사실이었다. 민재가 할인과 함께 일한 핵심 프로젝트 2건은 일반적인 배정 과정을 거쳤지만 최종 단계에서 태준의 추가 검토가 들어가 있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민재와 할인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보다 약 2달 뒤 태준 측에서 민재의 비용 처리와 출장 관련 내부 점검을 요청했다는 기록이었다. 이는 태준이 적어도 그 무렵에는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을 가능성을 의미했다. 서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무 연락도 하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자 태준은 평소처럼 거실에 있었다. 그가 서윤의 얼굴을 보자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서윤은 가방에서 출력해온 자료를 꺼내 식탁 위에 놓았다. 하나만 물을게요. 태준의 시선이 자료 위에 떨어졌다. 표정이 아주 천천히 굳었다. 민재랑 이하린이 바람 피우는 거 언제 알았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다. 서윤은 다시 물었다. 내가 와인바에서 둘을 보기 전부터 알고 있었죠. 태준은 끝내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네. 그 한마디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다. 서윤은 자신이 화를 낼 줄 알았다. 소리를 지르거나 테이블 위에 종이를 던질 줄 알았다. 그러나 실제로 나온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다. 언제부터요? 확신한 건 당신이 알기 약 한 달 전입니다. 서윤이 짧게 숨을 들이켰다. 한 달. 태준이 한 걸음 다가오려 하자 그녀가 손을 들었다. 거기 있어요. 그는 즉시 멈췄다.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직접 말하면 당신은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대표님이 어떻게 알아요? 당신은 박민재를 7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한테 사실상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냥 보고 있었어요. 태준의 턱이 굳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누구한테요? 나한테. 아니면 대표님 자신한테.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울고 싶지 않았다. 민재가 할인이랑 같이 간 프로젝트 대표님이 일부러 승인한 거예요. 프로젝트 자체는 업무상 필요했습니다. 둘을 같은 팀에 넣은 건요. 이번에는 침묵이 길어졌다.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다. 서윤이 허탈하게 웃었다. 정말 했구나. 태준이 낮게 말했다. 둘이 아무 관계가 없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변명이에요. 변명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서윤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사람 마음을 시험한 거잖아요. 민재가 날 배신하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태준의 얼굴에서 평소의 차가운 침착함이 처음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바람 피우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알아요. 서윤은 즉시 대답했다. 민재가 한 짓은 민재 책임이에요. 그걸 대표님 책임으로 돌릴 생각 없어. 태준이 아주 조금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서윤의 다음 말에 다시 굳었다. 그런데 대표님도 잘못했어요.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내 연애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 나보다 먼저 판단했잖아요.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도 대표님이 결정했고 언제 진실을 알아야 하는지도 대표님이 결정했어요. 난 당신이 직접 보길 바랐습니다. 왜요? 그래야 다시 돌아가지 않을 테니까. 그 순간 서윤의 표정이 멈췄다. 태준 역시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렸는지 깨달았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겠네요. 서윤 씨, 대표님은 계속 저한테 선택권을 줬다고 생각했겠죠. 결혼하자고 한 건 나였고 집에 들어온 것도 나였고 손을 먼저 잡은 것도 나였으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기 전에 내가 보는 세상을 대표님이 미리 조금씩 바꿔놓은 거잖아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서윤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그럼 맞선도 대표님이 만든 거예요. 태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소개를 부탁한 건 나입니다. 그 대답이 마지막이었다. 서윤은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태준이 문 앞까지 따라왔지만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어디 갑니까? 내 집으로요. 지금 감정이 격해져 있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태준을 돌아봤다. 그 말 하지 마요. 무슨 뜻입니까? 제가 감정적이라서 잘못 판단하는 것처럼 말하지 말라고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서윤은 옷 몇 벌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다. 예전 같았으면 지금 당장 이혼하자고 했을 거예요. 민지한테 배신당했을 때도 그 자리에서 관계를 끝냈고 대표님한테 청혼할 때도 열받아서 바로 질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래요. 그녀는 가방 지퍼를 닫았다. 생각할 거예요. 내가 정말 화가 나서 떠나는 건지 아니면 여기 계속 있으면 나 자신을 못 믿게 될 것 같아서 떠나는 건지. 태준이 낮게 말했다. 막지 않겠습니다. 서윤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한편으로는 그가 붙잡아 주길 바라는 자신이 싫었다. 태준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지만 한 걸음도 다가오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과 박민재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외도를 만든 건 아닙니다. 그건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나와 결혼할 거라고 확신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 왜 혼인 서류를 석 달 전에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태준이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 침묵을 보고 고개를 저었다. 역시 아직도 있네요. 내가 모르는 것. 현관으로 가던 서윤은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을 떠올렸다. 관련 서류를 태준이 서재에 보관해 둔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책상 아래쪽 서랍을 열었다. 태준은 뒤따라오지 않았다. 첫 번째 서랍에는 공동생활 원칙과 보험 관련 서류가 있었고 두 번째에는 그녀가 찾던 신분 확인 자료가 있었다. 서윤이 그것을 꺼내려던 순간 아래쪽에 낯익은 흰 봉투가 보였다. 처음 맞선 날 태준이 꺼냈던 것과 같은 종류였다. 이상한 예감에 손을 뻗었다. 안에는 작성 연습이라도 한 듯한 혼인 관련 서류 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런데 서윤의 눈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발급일은 자신이 알고 있던 것보다 서윤은 숨을 쉬는 것도 잊은 채 다음 장을 넘겼다. 서류 사이에는 작은 메모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태준의 반듯한 글씨였다. 한서윤. 이름 아래에는 날짜 하나가 적혀 있었다. 맞선 날짜가 아니었다. 민재의 외도를 확인한 날도 아니었다. 거의 1년 전이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지금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천천히 돌아섰다.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온기마저 사라져 있었다. 왜요? 태주는 문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유는 손에 든 오래된 서류를 들어보였다. 내가 아직 박민재를 사랑하고 있을 때부터 대표님은 나랑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태준의 대답은 너무 짧아서 오히려 잔인하게 들렸다. 서유는 손에 들고 있던 오래된 서류를 내려다봤다. 반년 전 발급된 혼인 관련 서류, 그보다 더 오래된 날짜가 적힌 메모, 그리고 자신의 이름. 그때 그녀는 아직 민재와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주말마다 신혼집 매물을 찾아보고 서로의 부모에게 언제 인사를 드릴지 고민하던 시기였다. 그런데 강태준은 그때 이미 자신과의 결혼을 상상하고 있었다. 서유는 천천히 물었다. 왜요? 태준이 입을 열었지만 그녀가 먼저 말을 이었다. 아니, 이번에는 설명하기 전에 잘 생각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뭔지 계산하지 말고, 내가 떠날까봐 덜 나쁜 부분만 골라서 말하지도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만 말해요.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서유는 처음으로 그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왜 내가 민재랑 사귀고 있을 때부터 이런 걸 준비했어요? 한참 뒤 태준이 대답했다. 당신을 좋아했으니까. 너무 단순한 문장이었다. 서유는 웃지도 못했다. 태준은 서재 안으로 들어왔지만 일정한 거리를 유지했다. 처음 본 날부터라고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그때는 그냥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후에 몇 번 우연히 당신을 봤고 당신이 일하는 방식도 알게 됐습니다. 몇 년 뒤 박민재 과장을 회사에서 처음 봤을 때 당신이 그의 연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태주는 잠시 눈을 감았다. 당신이 계속 그 사람을 선택하는 동안에는 내가 개입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이 보였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래서 자격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태주는 부정하지 못했다. 그의 고백은 사랑이라기보다 기록처럼 이어졌다. 민재가 회식 자리에서 서윤의 일을 가볍게 말하던 날, 그녀가 새벽에 회사 앞까지 민재를 데리러 왔다가 혼자 돌아가던 날, 민재가 자신의 성과가 서윤보다 뒤처진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불만을 늘어놓던 순간까지 태주는 그 모든 조각을 기억하고 있었다. 서윤은 들을수록 숨이 막혔다. 대표님은 계속 보고 있었네요. 네, 내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평가하면서 그렇게 말해도 할 말 없습니다. 민재가 나한테 잘했으면요. 태주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서윤이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이 끝까지 나를 배신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건데요? 이번에는 태준의 대답이 빨랐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서윤이 눈을 가늘게 떴다. 정말요. 적어도 당신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동안에는. 그런데 프로젝트는 만들었잖아요. 태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건 내가 넘은 선입니다. 이제야 인정하네요. 그러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정당화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낮아졌다.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나는 박민재 과장이 당신을 사랑한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선을 지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기회만 생기면 배신할 사람이라면 빨리 드러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정말 대표님다운 생각이네요. 사람 마음도 위험 요소처럼 시험하고 결과 보고 정리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예상치 못한 인정에 서윤이 멈칫했다. 태주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박민재가 배신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지만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되는 방식까지 내가 결정하려 한 건 내 잘못입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분명해졌다. 태준이 자신을 사랑했다는 사실과 그 사랑이 자신을 존중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동시에 참일 수 있었다. 그녀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잡았다. 저 나갈게요.
태준의 눈이 흔들렸다. 어디로 갈 건지 묻지 않겠습니다. 잘 됐네요. 다만 늦었습니다. 기사라도 부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지 마요. 서유는 단호하게 잘랐다. 지금부터 제가 어디서 자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대표님이 관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태준의 손이 천천히 내려갔다. 그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했다. 알겠습니다. 서유는 현관으로 향하다가 뒤돌아봤다. 그가 붙잡지 않는 것이 서운한 자신을 발견하고 순간 화가 났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은 평생 누군가가 붙잡아주는 것으로 사랑을 확인해왔다. 아버지가 떠났을 때도, 민재가 멀어질 때도 붙잡지 않으면 버려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달라야 했다. 이혼할지는 아직 결정 안 했어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화나서 바로 끝내버리면 결국 또 똑같은 선택을 하는 거니까. 서유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이번에는 충분히 보고 내가 결정할게요. 대표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 건지 아니면 갖고 싶었던 건지, 그리고 나도 대표님을 좋아한 건지 배신당한 뒤 기대고 싶어서 착각한 건지. 태준은 한참 뒤 낮게 대답했다. 기다리겠습니다. 서유는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말도 약속처럼 쓰지 마세요. 그냥 대표님 인생 사세요. 서유는 예전에 살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갔다. 민재와 헤어진 뒤에도 정리하지 않았던 이유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남동의 넓은 집과 비교하면 답답할 정도로 좁았지만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다. 첫날 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놓고 10시간 넘게 잤다. 다음 날부터는 회사에만 집중했다. 태준은 연락하지 않았다. 태준은 정확히는 첫날 밤 단 한 통의 메시지만 보냈다. 무사히 도착했는지만 알려주면 더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서유는 도착했다고 답했고 그 뒤로는 정말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처음에는 이상했다. 태준이라면 자신의 안전을 확인할 사람을 붙이거나 비서에게 소식을 알아보라고 할 것 같았다. 서유는 며칠 동안 일부러 주변을 살폈지만 낯선 차량도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이상한 허전함이 생겼다. 아침 식탁에 놓이던 죽도 늦게 들어오면 거실에 켜져 있던 조명도 말없이 건네던 물컵도 없었다. 그때마다 서유는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그게 그리운 건 태준인가?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는 생활인가? 답을 서두르지 않았다. 대신 오래 미뤄둔 일들을 하나씩 했다. 어머니에게 민재와 헤어진 진짜 이유를 말했다. 아버지가 떠난 뒤 자신이 얼마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는지도 처음으로 털어놨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딸의 말을 듣다가 단 한마디만 했다. 서윤아, 누가 널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니야. 그날 밤 서윤은 처음으로 민재의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민재는 다른 번호로 연락해왔다. 만나야 한다는 메시지를 무시하자 결국 그녀의 회사 건물 앞까지 찾아왔다. 서윤은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근처 카페로 그를 데려갔다. 민재는 자리에 앉자마자 물었다. 대표랑 싸웠지?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재의 입가에 비뚤어진 안도감이 번졌다. 내가 뭘 했어? 강태준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 넌 결국 이용당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윤은 오히려 마음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래서 내가 대표님이랑 끝나면 너한테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 민재의 표정이 굳었다. 난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잖아. 서윤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내가 강태준한테 상처받았다는 사실이 왜 네 잘못을 없애주는데? 민재가 목소리를 낮췄다. 서윤아, 난 적어도 너를 감시하고 판을 짜지는 않았어. 그래, 넌 그냥 거짓말했지.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 잘못했다고 말하는 거랑 책임지는 건 달라.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다. 너도 완벽하지 않았어.
네가 얼마나 숨막히게 했는지 알아. 항상 네가 맞았고 너는 일도 잘했고 주변 사람들도 다 널 인정했어. 난 네 옆에 있으면 점점 초라해졌다고. 드디어 나왔다. 서유는 놀라지도 않았다. 어쩌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대답이었다. 그래서 하린 씨가 좋았어. 민재가 시선을 피했다. 걔는 나를 필요로 했어. 나는 널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구나. 넌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잖아. 서유는 한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난 네가 필요 없었던 게 아니야. 네가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이야. 넌 그걸 사랑받지 못하는 거라고 착각한 거고. 민재의 입술이 떨렸다. 서유는 처음으로 그를 불쌍하게 느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사랑과는 전혀 달랐다. 그는 악마가 아니었다. 자신보다 뛰어난 연인을 사랑하면서도 열등감을 견디지 못했고 자신을 숭배해주는 사람에게 도망쳤으며 그 선택을 인정하기 두려워 태준의 개입을 핑계로 만들었다. 그렇다고 그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민재가 낮게 말했다. 다시 시작하자는 말 아니야. 그냥 네가 저 사람한테 속고 있다는 게 싫어서.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도 결국 네 자존심이야. 내가 너를 떠나서 더 나은 사람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싫은 거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사기꾼이어야 네가 덜 초라하니까. 민재는 반박하지 못했다. 네, 쓴공 미공 말무로 난공 말무로.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들어. 내가 강태준을 떠난 건 그 사람이 내 선택을 존중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야. 내가 널 떠난 건 네가 나를 배신했기 때문이고. 두 문제는 완전히 달라. 민재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대표한테 돌아갈 거야. 서유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몰라. 그리고 이번에는 그 모름이 부끄럽지 않았다. 내가 누구한테 갈지는 이제 누구를 이기기 위해 정하지 않을 거야. 카페를 나오는 순간 서유는 가슴속에서 아주 오래 묶여있던 매듭 하나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선택에서 박민재가 완전히 사라졌다. 한편 태준은 서윤이 떠난 뒤 가장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비서에게 민재 관련 모든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했고 법무와 인사 책임자를 불러 자신이 승인했던 프로젝트 목록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나 회의가 시작된 지 10분 만에 그는 회의를 중단했다. 자신이 또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상황을 통제하고 위험을 분류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을 만들려 하고 있었다. 태준은 책상 위 자료를 내려다보다가 윤지석에게 물었다. 내가 박민재 과장 건에 개입한 기록 전부 남아있지? 지석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승인 기록과 내부 점검, 요청 내역 모두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정리하지 마. 대표님, 그리고 박민재 과장 관련 평가에서 나는 빠진다. 인사위원회에 이해충돌 사유로 기록해. 지석이 놀란 얼굴로 태준을 바라봤다. 그렇게 하면 대표님이 불필요하게 오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실제로 선을 넘은 부분이 있다. 태준은 담담하게 말했다. 업무상 필요한 프로젝트였어도 내가 개인적인 의심을 가지고 추가 검토한 건 사실이다. 그 판단이 정당했는지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봐야 해. 지석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였다. 태준은 이어 서윤과 관련해 자신이 수집하거나 보고받은 개인적 자료도 전부 정리해 그녀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지석이 물었다. 직접 설명하실 겁니까? 태준은 창밖을 바라봤다. 아니, 이제부터는 내가 설명할 시점도 내가 정하지 않을 거야. 며칠 뒤 서윤에게 두꺼운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태준이 아니었다. 외부 법률사무소 명의였다. 안에는 태준이 민재와 관련해 승인하거나 건한 기록의 목록, 서윤과 관련해 비서실이 과거 공개정보 수준에서 정리했던 자료 맞선 소개를 부탁한 날짜와 경위가 적혀 있었다. 숨긴 흔적도 없었고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추린 것도 아니었다. 가장 위에는 태준이 직접 쓴 짧은 편지가 놓여 있었다. 이번에는 서윤이 먼저 읽을 때까지 아무 설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록에서 내가 잘못한 부분을 당신이 판단해 주세요. 서윤은
한 장씩 천천히 읽었다. 사실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끔찍하면서도 더 불편했다. 태주는 민재에게 외도 상대를 붙여주거나 두 사람이 가까워지도록 직접 명령하지 않았다. 프로젝트 팀 배정도 실무부서에서 이루어졌다. 다만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뒤에도 팀을 분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프로젝트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승인했다. 그리고 관계가 의심되는 시점부터 비용과 출장 내역에 대한 내부 확인을 요청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기록이 있었다. 민재와 할인의 관계를 확신한 뒤 태주는 서윤에게 직접 알리는 대신 민재가 거짓말한 출장 일정의 실제 변경 정보를 그녀가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간접적인 경로를 만들었다. 바로 그 때문에 서윤은 그날 강남의 와인바 근처에 갈 일이 생겼고 결국 두 사람을 직접 목격했다. 태주는 외도를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진실을 발견하는 무대는 분명히 손댔다. 서윤은 다음 날 태준에게 먼저 연락했다. 둘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만났다. 태준은 이전과 달리 먼저 말하지 않았다. 서윤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물었다. 왜 내가 직접 보게 만들었어요? 태준은 숨기지 않았다. 내가 말하면 당신이 박민재를 믿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보면 못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고요. 네, 그게 제일 화나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대표님이 내 성격을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한 거. 내가 뭘 보면 어떤 선택을 할지 미리 계산한 거. 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맞습니다. 좋아해서 그랬다고 하면 다 이해될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럼 지금은 뭘 원하는데요? 긴 침묵 뒤 태준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이번에는 혼인 서류가 아니었다. 이혼에 필요한 서류였다. 태준의 서명란에는 이미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당신이 원하면 진행할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예전에는 끝낼 생각 없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말했다. 지금은 압니다. 당신이 떠나고 싶은데 내가 붙잡고 있는 건 결혼이 아니라 감금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서윤의 눈가가 붉어졌다. 태준은 한 번도 손을 뻗지 않았다. 서윤 씨, 난 아직도 당신과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 때문에 당신 선택을 바꾸게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이혼 서류를 바라봤다. 처음 만났던 날, 태준은 혼인 서류를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길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던 남자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앞에는 반대 방향으로 열린 문이 놓여 있었다. 서윤은 서류를 집어들었지만 서명하지 않았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 혼인 서류를 처음 준비했을 때 정말 내가 민재랑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럼 왜 준비했어요? 태준은 처음으로 아주 오래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원하는 건 준비해야 가진다고 배웠습니다. 후계 구도도 계약도 사람도. 그래서 당신을 좋아하게 됐을 때도 똑같이 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혼자가 될 가능성을 상상하고 그때 내가 선택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아프게 흔들렸다. 태주는 쓴 웃음을 지었다. 지금 생각하면 사랑이라기보다 소유하는 방법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당신이 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그 선택을 인정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완벽한 사과도 모든 상처를 없애는 마법도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처음으로 태주는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 서윤은 이혼 서류를 가방에 넣었다. 태준의 얼굴이 아주 잠깐 굳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거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서윤이 말했다. 언제 쓸지 안 쓸지는 제가 정할게요.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다 잠시 멈췄다. 그리고 대표님, 말하세요. 그녀가 그를 바라봤다. 이번에는
기다린다는 말도 하지 마요. 이피람, 이셀은 마루 태준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알겠습니다. 진짜 자기 인생 사세요. 노력해보겠습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조금 웃었다. 두 사람 사이의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이야말로 그들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상대를 조종하지 않은 날이었다. 건물을 나와 강변을 따라 걷던 서윤은 가방 속 이혼 서류를 손끝으로 만졌다. 이제 문은 열려 있었다. 원하면 당장 끝낼 수 있었다. 박민재에게 보여주기 위해 유지할 이유도 없었고 강태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도 아니었다. 자유로워진 순간 오히려 질문은 더 어려워졌다. 자신은 무엇을 원하는가? 며칠 뒤 서윤은 어머니를 만나고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혼자 영화를 봤다. 태준이 없는 생활을 일부러 충분히 살아봤다. 외롭기는 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이상하게 기쁘게 했다. 자신은 누구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결혼할 필요가 없었다. 누구에게 복수하기 위해 성공할 필요도 없었다. 그 깨달음 뒤에야 비로소 태준을 생각할 수 있었다. 그가 해준 음식도 비싼 집도 CEO라는 지위도 아닌 사소한 순간들이 떠올랐다. 자신이 불편할까봐 가까이 오지 않던 밤, 손을 먼저 잡을 때까지 기다렸던 식탁, 그리고 오늘 이혼 서류를 내밀면서도 끝내 붙잡지 않았던 얼굴. 서윤은 걸음을 멈췄다. 강 위로 번지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아주 작게 말했다. 이제야 선택할 수 있겠네. 그러나 그 선택이 무엇인지는 아직 그녀 자신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서윤이 다시 태준을 만난 것은 정확히 2달 뒤였다. 2달이라는 시간은 누군가를 잊기에는 짧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확인하기에는 충분히 길었다. 그동안 그녀는 한남동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태준에게 먼저 연락하지도 않았다. 대신 자신의 회사에서 진행하던 대형 브랜드 개편 프로젝트를 끝까지 맡았고 결과 발표 날에는 처음으로 민재도 태준도 떠올리지 않은 채 자신의 성과를 기뻐했다. 예전의 서윤이라면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아버지가 떠난 뒤에는 어머니에게, 민재를 만난 뒤에는 민재에게, 그리고 태준과 결혼한 뒤에는 자신도 모르게 태준의 눈빛을 확인했다. 이제는 달랐다. 성공한 날 혼자 집에 돌아와 편의점에서 산 맥주 한 캔을 열면서도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다. 자신이 자신을 축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자유였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사람하고는 어떻게 할 거니? 서윤은 컵을 만지작거리다가 웃었다. 아직 모르겠어. 예전 같으면 불안했을 대답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어머니가 다시 물었다. 좋아하긴 해. 서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태준이 떠올랐다. 자신을 지켜보던 오래된 시선도, 잘못된 방식으로 개입했던 선택도, 끝내 이혼 서류를 내밀던 손도. 그녀는 천천히 대답했다.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 그리고 잠시 뒤 문장을 고쳤다. 아니, 지금, 아니, 아직 좋아해.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에도 서윤은 어디론가 달려가지 않았다. 사랑한다는 감정과 다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결정은 다른 문제라는 걸 이제 알고 있었다. 태준 역시 2달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예전처럼 서윤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았을 뿐이었다. 박민재와 관련된 인사 절차에서 자신을 완전히 배제했고 내부 감사와 인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검토하도록 했다. 결과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민재가 외도했다는 사실 자체는 회사 징계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할인과의 사적인 관계를 숨긴 채 이해관계가 얽힌 업무 비용을 처리했고 일부 출장 보고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것은 문제가 됐다. 회사는 그에게 중징계를 내리지 않았지만 핵심 프로젝트에서 제외하고 인사평가에 해당 사실을 반영했다. 가장 뼈아픈 결과는 승진 대상에서 빠진 것이었다. 그것은 태준이 내린 벌이 아니었다.
민재가 몇 년 동안 쌓아온 선택의 결과였다. 할인 역시 다른 부서로 이동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떠났다. 두 사람의 관계도 오래가지 못했다. 할인은 민재가 자신과 있을 때조차 계속 서윤과 태준을 의식한다는 사실을 견디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연락해온 할인에게 민재가 너까지 나버리는 거냐 고 묻자 그녀는 차갑게 말했다고 했다. 오빠는 내가 필요해서 만난 게 아니라 내가 오빠를 대단한 사람처럼 봐줘서 만난 거잖아. 그 말은 서윤이 민재에게 했던 말과 이상할 만큼 닮아 있었다. 민재는 결국 누구에게도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통해 채우려 했던 열등감이 더 이상 채워지지 않았을 뿐이었다. 서윤이 그 소식을 알게 된 것은 회사 동료를 통해서였다. 예전 같으면 조금은 통쾌했을지도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놀랍도록 아무 감정이 없었다. 민재가 승진하든 떨어지든 할인과 헤어지든 다시 만나든 더 이상 자신의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 무관심이 가장 확실한 끝이었다. 며칠 후 퇴근길에 우연히 민재와 다시 마주쳤을 때도 서윤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보다 수척했지만 이상할 만큼 차분해 보였다. 한동안 서로를 바라본 뒤 민재가 먼저 말했다. 회사에서 들었어. 내 프로젝트 잘 됐다고. 고마워. 짧은 대화였다.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때 내가 한 말들 생각 많이 했어. 서윤은 가만히 들었다. 네가 잘나서 숨 막혔다고 했잖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네가 날 무시한 적은 한 번도 없더라. 내가 혼자 비교하고 있었어. 서윤은 아무 위로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의 몫이었다. 민재가 씁쓸하게 웃었다. 사과한다고 달라지는 거 없는 거 알아. 그래도 미안하다. 서윤은 한참 뒤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이제 네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아. 그렇다고 이해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민재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붙잡지 않았다. 대표님이랑은 잘 지내. 서윤은 잠시 생각했다. 지금은 각자 잘 지내. 그래. 민재는 더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7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더 이상 앞으로 가는 길을 붙잡지 못했다. 태준에게 변화가 있다는 소식은 뜻밖의 곳에서 들려왔다. 윤지석 비서가 서윤에게 연락해 서류 하나를 전달해야 한다며 만남을 요청했다. 서윤은 혹시 태준이 시킨 일이냐고 물었지만 지석은 단호하게 아니라고 했다. 카페에 나온 지석은 두꺼운 서류 대신 작은 봉투 하나만 건넸다. 안에는 한남동 집에 남아있던 서윤의 개인 물품 목록과 보관 확인서가 들어있었다. 대표님이 직접 보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모님이 필요할 때 요청하면 그때 전달하라고요. 서윤은 사모님이라는 호칭에 살짝 웃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요? 지석은 대답을 고민하다 말했다. 일을 예전보다 덜 직접 챙기십니다. 그 사람이요. 네, 팀장들이 더 놀랐습니다. 지석은 웃다가 금세 진지해졌다. 예전에는 본인이 확인하지 않으면 일이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요즘은 판단 권한을 많이 넘기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을 회의에서 처음 하신 날 다들 표정이 볼만했습니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지석은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그리고 상담도 받고 계십니다. 서윤의 눈이 올라갔다. 상담이요. 대표님 부모님 관계나 통제 습관 같은 부분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모님한테는 절대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지금 말해요? 지석은 담담하게 답했다. 사람이 달라졌다고 해서 돌아가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대표님이 사모님을 되찾기 위한 쇼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서윤은 봉투를 내려다봤다. 태준은 그녀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이 문제라고 인정한 부분을 고치고 있었다. 처음으로 변화가 사랑을 얻기 위한 거래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서유는 오래 보관하던 이혼 서류를 꺼냈다. 태준의 서명이 이미 들어간 종이였다. 그녀는 펜을 옆에 놓고 1시간 가까이 앉아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끝낼 수 있었다. 그런데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인지 미련인지 사랑인지 하나씩 확인해 보았다. 태준이 돈이 많지 않아도 자신은 그를 다시 보고 싶을까? 그렇다고 생각했다. 민재가 그의 부하 직원이 아니었다면 태준과의 결혼을 계속 고민했을까? 역시 그렇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자신의 선택을 모르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으며 민재에게 아무런 타격도 주지 못한다 해도 강태준이라는 남자와 다시 식탁을 마주하고 싶은가? 서유는 그 질문 앞에서 오래 멈췄다. 떠오르는 것은 거대한 집도 회사 행사에서 자신을 아내라고 소개하던 순간도 아니었다. 새벽 주방에서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고 몇 걸음 떨어져 앉아주던 태준이었다. 처음 손을 얹었을 때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던 남자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떠나겠다고 했을 때 끝내 문을 막지 않았던 얼굴이었다. 그가 했던 통제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아름답게 바뀌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람은 잘못을 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잘못을 본 뒤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달라질 수도 있었다. 서유는 펜을 들었다. 이혼 서류 위에 가져갔다가 잠시 멈췄다. 그리고 서명하는 대신 종이를 반으로 접어 봉투에 넣었다. 며칠 후 태준에게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저녁 7시 처음 만난 곳에서 봐요. 이유도 다른 설명도 없었다. 태준은 답장을 쓰다가 여러 번 지웠다. 결국 알겠습니다라는 짧은 문장 하나만 보냈다. 저녁 7시가 되기 10분 전 그는 이미 그 식당의 같은 룸에 앉아 있었다. 처음 맞선을 보던 날과 달리 테이블 위에는 아무런 서류도 없었다. 혹시 서윤이 이혼 절차를 끝내러 오는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고 수십 번 되뇌었지만 손끝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정확히 7시 문이 열렸다. 서윤이 들어왔다. 화려한 옷도 특별한 화장도 아니었다. 퇴근 후 바로 온 듯 단정한 셔츠와 재킷 차림이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왔습니까? 서윤이 그를 바라보다 웃었다. 여전히 딱딱하네요.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그건 이따 정해요. 그녀가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평범한 식사가 이어졌다. 태준은 질문을 쏟아내지 않았다. 서윤이 마망 무엇을 결정했는지 묻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때문에 서윤이 먼저 웃었다.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합니다. 근데 왜 안 물어요? 태준은 물잔을 내려놓았다. 당신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대답에 서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처음 만났던 날의 태준이었다면 이미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고 답을 요구했을 것이다. 서윤은 가방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태준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거 기억하죠? 서윤이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태준은 한눈에 그것이 자신이 건넸던 이혼 서류라는 것을 알아봤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조금 사라졌다. 그러나 손을 뻗지는 않았다. 서윤이 물었다. 안 열어봐요. 당신이 보여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거 되게 잘하네요. 서윤이 봉투를 열었다. 태준은 숨을 멈춘 듯 했다. 그러나 그녀가 꺼낸 것은 서명된 이혼 서류가 아니었다. 그 위에 다른 종이가 한 장 더 놓여 있었다. 처음 맞선 날 태준이 준비했던 혼인 관련 서류의 복사본이었다. 서윤은 그것을 그의 앞에 밀었다. 첫 번째 결혼은 제가 잘못 시작했어요. 태준의 눈이 올라왔다. 민재한테 보여주려고 했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이기 싫어서 대표님을 이용했어요. 그건 제 선택이었지만 좋은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녀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대표님도 잘못했죠. 사랑한다는 이유로 사람을 시험하고 제가 어떤 진실을 언제 볼지까지 정하려고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말 끝나지 않았어요. 태준은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서윤은 처음으로 웃었다. 그런데 이번 2달 동안 생각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 시작했다고 해서
그 뒤에 생긴 감정까지 전부 거짓인 건 아니더라고요. 태준의 손끝이 아주 조금 떨렸다. 서윤이 그 모습을 보고도 모른 척 말을 이었다.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결혼했어요. 그 다음에는 혼자 있기 싫어서 이 결혼에 기대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둘 다 아니에요. 태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지금은 그냥 강태준이라는 사람이 좋아서 여기 왔어요. 태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윤은 이런 그를 처음 봤다. 수백 명의 직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위기에서도 답을 찾던 남자가 한 문장 앞에서 완전히 말을 잃고 있었다. 태준이 겨우 입을 열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서윤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또 확인하려고 하네요. 이번에는 정말 확신이 없습니다. 좋아요. 확실하게 말할게요. 서윤은 이혼 서류를 꺼내 그의 앞에 펼쳤다. 태준의 서명만 있는 종이였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태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러나 서윤은 자신의 서명란에 이름을 쓰지 않았다. 대신 종이 아래쪽 빈 공간에 짧은 문장을 적었다. 이번에는 내가 선택할게요. 그리고 펜을 내려놓았다. 이혼 안 할래요. 태준의 숨이 크게 멈췄다. 서윤은 계속 말했다. 대신 예전 결혼으로 돌아가는 것도 싫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남편이랑 아내라는 이유로 상대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르는 건 묻고 싫다고 하면 멈추고 무서우면 무섭다고 말하면서 태준이 낮게 물었다. 내가 다시 통제하려 들면요. 제가 화낼 거예요. 그래도 안 고치면 집 나갈 거고. 서윤이 눈을 가늘게 뜨며 덧붙였다. 그리고 그때는 진짜 이혼 서류에 사인할 거예요. 아주 오랜 침묵 끝에 태준이 웃었다. 거창하지 않고 처음으로 긴장이 완전히 풀린 사람처럼 보이는 웃음이었다. 무섭네요. 알면 잘해요. 태준은 손을 뻗다가 중간에서 멈췄다. 서윤은 그것을 보고 피식 웃었다. 뭐 해요? 잡아도 됩니까? 그 질문 하나에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과거의 태준이라면 이미 손을 잡았을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서윤은 천천히 손바닥을 위로 펴 테이블 위에 올렸다. 네. 그제야 태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힘을 주지 않았다. 언제든 서윤이 빼낼 수 있을 만큼 가볍게 감쌌다. 서윤은 오히려 먼저 손가락을 얽었다. 태준의 눈이 그녀에게 향했다. 강태준 씨,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세요. 그 10년 전 전시회 표 있죠?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버리라는 겁니까? 아니요. 서윤이 웃었다. 다음부터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렇게 몰래 10년씩 보고 있지 말고 말부터 해요. 태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다음은 없습니다. 그런 대사 하지 말라니까요. 미래를 대표님 혼자 정하지 마요. 태준은 잠시 멈췄다가 고쳐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당신만 좋아합니다. 서윤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허락할게요. 두 사람이 웃는 동안 테이블 한쪽에는 처음 결혼을 시작했던 서류와 끝낼 수도 있었던 이혼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한때 하나는 태준의 집착을, 다른 하나는 서윤의 도망칠 권리를 의미했다. 이제 둘 다 필요 없었다. 반년 뒤 두 사람은 거창한 재벌가 결혼식 대신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한 작은 식사를 열었다. 법적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였지만 서윤은 그날을 진짜 결혼식이라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민재에게 보여주기 위해 입은 드레스도 아니었고 태준의 집안이 요구한 자리도 아니었다. 서윤이 직접 고른 장소에서 자신이 초대한 사람들 앞에서 다시 서로를 선택하는 날이었다. 태준은 여전히 바빴고 가끔 지나치게 일을 통제하려는 습관이 튀어나왔다. 그럴 때마다 서윤은 가차없이 말했다. 지금 또 혼자 다 정하려고 하죠. 그러면 태준은 과거처럼 변명하지 않고 잠시 생각한 뒤 한 발 물러났다. 반대로 서윤도 화가 날 때마다 관계 자체를 끝내겠다는 말을 던지는 습관을 고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 싸움이 생기면 가방부터 챙기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문 앞에서 멈춰서서 말했다. 나 지금 너무 화났어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은데 일단 얘기는 할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완벽해서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가장 나쁜 습관을 알고도 고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가 되어갔다. 식사가 끝난 뒤 서윤과 태주는 처음 맞선을 봤던 식당 앞을 잠시 걸었다. 서윤이 갑자기 멈춰서서 물었다. 그날 제가 결혼하자고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태주는 진지하게 고민했다. 다음 맞선을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서윤이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요? 태준이 아주 조금 웃었다. 그건 과거의 나였으니까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네. 인정합니다. 서윤은 그의 팔을 가볍게 때렸다. 태준이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을 확인했다. 서윤은 일부러 말했다. 왜요? 잡아도 됩니까? 그 말에 그녀가 웃었다. 그건 이제 매번 안 물어봐도 돼요. 어디까지 안 물어봐도 되는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또 기준표로 만들려고 하지 마요. 태준도 웃었다. 서윤이 먼저 그의 손을 잡았다. 몇 달 전에 자신이라면 이 손을 잡는 것이 박민재에게 이겼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랐다. 지금은 아니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았고 누구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더 확실했다. 그녀는 복수에 성공한 것이 아니었다. 버림받지 않기 위해 누군가에게 매달려야 한다는 오래된 두려움에서 벗어났고, 태주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면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한 발 나왔다. 두 사람은 서로의 구원자가 아니었다. 다만 각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뒤 다시 같은 방향으로 걷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서윤이 그의 손을 조금 더 세게 잡으며 말했다. 이번 결혼은 제가 먼저 청혼한 걸로 기억해요. 태준이 그녀를 내려다봤다. 두 번째도 그렇습니까? 아니요. 서윤이 미소 지었다. 두 번째는 우리 둘이 같이 선택한 거예요. 서울의 불빛 속에서 태준은 더 이상 대답으로 그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맞잡고 함께 걸었다. 이번에는 누구도 앞에서 길을 정하지 않았다.